반갑습니다. 단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르심의 지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두 남자가 돈 이야기로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는데 쇼펜하우어는 잠시 그들을 관찰하더니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두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고 싶다면 그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일주일만 지켜보게. 돈은 인간의 가면을 벗기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지. 그는 또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다. 이 말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인데 언제까지 아껴야 하는 건지, 혹시 너무 인색하게 사는 것은 아닌지, 자식들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할지 말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 회장은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남겼지만 임종할 때 곁을 지킨 사람은 간병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반대로 평생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검소하게 살았던 한 할머니의 장례식장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말로를 이토록 극명하게 갈랐을까요? 통장 잔고의 차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 돈을 쓰는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깊은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인생의 말로를 결정짓는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돈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돈을 다스리는 삶의 비밀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도 이제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살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다 퍼주고 뒷방 늙은이가 된 부모들의 비참한 현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결국 뒷방 늙은이가 되는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경우입니다. 66살 김영자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장에서 작은 떡집을 운영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아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 원을 모았습니다.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제야 좀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요. 성공하면 어머니를 정말 편하게 모실게요. 이번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예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김영자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겠어. 자식이 잘 되는 게 제일이지. 결국 아파트를 팔아서 4억 원을 내주었습니다. 예금까지 모두 털어서 총 6억 원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망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도 잘 받지 않고 가끔 만나도 어머니, 지금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받는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며칠 전 손자가 찾아와서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영자 씨가 할머니가 지금 돈이 없어서 라고 말하자 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가난해졌어요? 우리 친구 할머니는 용돈도 많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는데. 그 순간 김영자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만 잃은 게 아니라 존경까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비극이 왜 벌어질까요?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을 받은 자녀일수록 부모의 지원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모의 어려움과 고통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모든 것을 받기만 한 자녀는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도 같은 방식을 기대합니다. 즉, 자신의 부모로부터는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하고 자신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몇 대에 걸쳐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그리고 그런 자기 파괴는 결국 상대방도 파괴한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성입니다.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패막입니다. 자립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방패막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면 결국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메어주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자식도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갑만 닫고 입만 여는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이유. 지갑은 굳게 닫아두고 입만 크게 열면 사람들이 귀신같이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색한 마음이 어떻게 사회적 고립을 불러오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1살 최정남 씨는 등산 모임의 단골 멤버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며 산행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산을 내려와서 식사할 시간이 되면 항상 핑계를 대며 자리를 뜹니다. 아이고, 집사람이 일찍 오라고 해서 먼저 가봐야겠네요. 오늘 병원 예약이 있어서 급해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처음 몇 번은 친구들이 최영, 괜찮다네. 우리가 낼게. 라고 했지만 이게 매주 반복되니까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번은 친구 중 한 명이 최정남 씨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정남이, 우리가 매주 모이는데 자네만 식사비를 안 내고 가는 것 좀 그렇지 않나? 한 번 정도는 자네가 내면 어떨까? 최정남 씨는 발끈했습니다. 뭐야? 돈이 그렇게 중요해? 우정이 돈보다 못하다는 거야. 나이 먹어서 그렇게 치사하게 살면 어떡해. 오히려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후로 등산 모임 공지에서 최정남 씨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친구들끼리 따로 만날 때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최정남 씨는 혼자서 친구들이 변했다. 세상이 너무 삭막해졌다. 돈만 밝히는 세상이 되었다고 원망했지만 정작 자신의 행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심리학의 유명한 최후 통첩 게임 실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이 2명의 참가자에게 10,000원을 나누어 주되 한 사람이 분배 비율을 정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결정하게 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두 사람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실험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분배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사람을 응징하려는 강한 본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수만 년 동안 집단 생활을 하면서 생긴 진화적 특성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후속 연구 결과입니다. 인색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 순간만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동체에서 배제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을 기억해두고 나중에 다른 모임에서도 배제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색함은 영혼의 거지근성이다.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면서도 나누기를 거부하는 것은 정신적 가난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결국 실제로도 가난해진다. 인색함과 검소함은 전혀 다릅니다. 검소함은 자신에게 엄격한 것이고 인색함은 타인에게 야박한 것입니다. 검소한 사람은 존경받지만 인색한 사람은 외면당합니다. 검소함은 선택이지만 인색함은 성격의 결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돈은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적당히 써야 관계가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관계에 마찰이 생깁니다. 그 마찰이 계속되면 결국 관계가 끊어집니다. 만약 지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의식 중에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았는지, 작은 것까지도 계산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이라도 기꺼이 내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우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년의 검소함이 최고의 명품인 까닭. 노후의 검소함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명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시욕에 사로잡혀 무리한 소비를 하는 것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64살 이순희 씨는 문화센터 서예반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매주 수업에 올 때마다 명품 가방을 바꿔가며 들고 오고 비싼 보석을 차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불안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오면 기분이 상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뒤지며 더 비싼 것을 찾습니다. 이순희 씨의 옷장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합니다. 가방만 해도 30개가 넘고 신발은 50켤레가 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로 산 물건에 대한 기쁨은 며칠 만에 사라지고 다시 무언가를 사야 한다는 충동이 밀려옵니다. 반면 같은 반의 박미자 씨는 68살로 언제나 깔끔하게 다려진 면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를 입고 나타납니다. 가방은 몇 년 된 것이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새 것처럼 보입니다.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직접 싸와서 먹으며 친구들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나누어 줍니다. 어느 날 서예 선생님이 두 분을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우아함은 비싼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겉으로 화려해도 속이 불안하면 그 불안감이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 순간 이순희 씨는 뜨끔했고 박미자 씨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리학에서 과시적 소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시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내면 불안감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게다가 과시적 소비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쟁에 뛰어들면 결국 돈도 잃고 마음의 평화도 잃게 됩니다. 마치 쳇바퀴 돌리는 다람쥐처럼 아무리 빨리 뛰어도 제자리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과시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을 받으려고 비싼 물건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건으로 얻은 인정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검소함에 대해 이런 깊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욕망을 줄이는 데서 온다. 욕망을 늘리는 것으로는 절대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검소함은 가난함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로움의 표현이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년의 검소함에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진짜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묻어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본 후에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비싼 옷을 입어도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소박한 옷을 입어도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명품보다도 빛이 납니다. 네 번째, 돈 앞에서 가족이 원수로 변하는 충격적인 순간들. 재물 앞에서 드러나는 추악한 인간의 본성.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는 착하고 온순해 보이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7살 정갑수 씨는 평생을 형과 우애 좋게 지냈습니다. 어려서부터 서로 아껴주며 자랐고 성인이 된 후에도 명절 때마다 모여서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파트 2채와 예금 12억 원을 놓고 형제 간에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뭘 그런 걸 가지고 싸워 라며 서로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형은 내가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인 정갑수 씨는 법적으로는 반반이 맞다. 나도 나름대로 효도했다고 맞섰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짜의 배우자들까지 끼어들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형수는 시동생이 너무 욕심이 많다. 태엄님이 부모님 병간호 다 했는데 반반 나눠달라는 게 말이 되나? 라고 했습니다. 정갑수 씨의 아내는 형님이 독차지하려고 한다. 법대로 하자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라고 맞받았습니다. 결국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급기야 형제가 서로 멱살을 잡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조무객들은 어안이 벙벙했고 부모님의 영정 앞에서 벌어진 추악한 모습에 모든 친지들이 혀를 쳤습니다. 저 집 형제들이 원래 그렇게 사이가 나빴나? 눈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지금은 3년이 지났지만 형제는 아직도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따로 차례를 지내고 손자 손녀들까지 서먹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12억 원을 나눠 가졌지만 50년간 쌓아온 형제애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이 왜 벌어질까요?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돈의 이미지만 보여도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즉, 돈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돈에 대한 생각이 사람의 성격까지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에 둔감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날카로운 통찰을 했습니다. 돈은 인간의 가면을 벗기는 가장 강력한 화학물질이다. 평소에 숨겨져 있던 탐욕과 이기심이 돈 앞에서는 그대로 드러난다. 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무서운 것은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무서운 것입니다. 돈을 도구로 보는 사람은 돈을 잘 다스리지만 돈을 목적으로 보는 사람은 돈에게 지배당합니다. 돈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돈 때문에 관계를 잃지 않지만 돈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가족이 화목한 것과 돈을 많이 받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언젠가 다 쓰이고 사라지지만 가족의 정은 평생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삼성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돈보다는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손자, 손녀들에게는 어떤 유산보다 값진 교육이 됩니다. 반대로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5번째, 억만장자인데도 쓸쓸하게 죽는 사람들의 공통점.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돈을 쌓아만 두면서 정작 자신은 초라하게 사는 이야기입니다. 돈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69살 김철호 씨는 통장에 13억 원이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악착같이 모았고 부동산 투자로도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마시고 난방비를 아끼려고 겨울에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냅니다. 외식은 꿈도 꾸지 않고 병원비가 아까워서 아픈 곳이 있어도
참고 삽니다. 김철호 씨의 유일한 낙은 매일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이자가 들어와서 숫자가 늘어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돈을 써서 실제로 행복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은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김철호 씨는 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모든 지출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었고 취미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찾아와도 전기세 나온다며 에어컨을 켜지 않았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떠나갔고 김철호 씨는 돈과만 함께 사는 고독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철호 씨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혼자 살던 집에서 이틀 후에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의료진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외국에 살고 있었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3억 원의 주인이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운 죽음이었습니다. 김철호 씨가 떠난 후 상속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급하게 한국에 와서 재산을 처리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슬픔보다는 재산 분할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사셨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장례식도 간소하게 치렀고 사흘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김철호 씨의 삶에 남은 것은 통장의 숫자뿐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돈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차가운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날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소유의 역설 때문입니다. 물질이나 돈에 집착할수록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는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돈을 많이 가져도 실제 행복감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가 실제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회적 관계를 담당하는 뇌 부위의 활동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깊이 있는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자유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진정한 부자는 적게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합니다. 가둬두면 썩고 흘려보내야 깨끗해집니다. 자신을 위해 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고 좋은 일에 쓸 때 돈은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인생은 의미를 잃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 속에 돈을 같이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그 돈으로 행복을 만들고 좋은 추억을 쌓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평소보다 조금 좋은 음식을 드셔보십시오. 내가 번 돈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는 현명한 지출의 비밀.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지출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써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72살 한영숙 씨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라고 물으면 그냥 집에 있었지 라고 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는 정말 우울해질 것 같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그래서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 서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한 달 수강료가 10만 원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그 돈이면 적금에 넣는 게 나을 텐데 라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한자의 뜻을 배우고
옛 선비들의 마음가짐을 이해하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서예를 배운 지 1년이 지나자 한영숙 씨는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숲해설사 자격증 과정에 등록한 것입니다. 비용이 80만 원이나 들었고 매주 산을 오르며 공부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 돈으로 적금이나 넣지라고 했지만 한영숙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주 산을 오르고 나무와 풀의 이름을 외우고 생태계의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습니다. 60살이 넘어서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주말마다 자원봉사로 숲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어른들에게는 힐링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사람들이 선생님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라고 말할 때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돈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한영숙 씨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예치료사 과정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비용이 더 들지만 망설이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험제 구매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새 것의 기쁨이 사라지고 익숙함으로 변하지만 경험은 추억으로 남아서 계속 행복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새로운 학습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즉, 배움에 투자하는 돈은 미래의 의료비를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인 셈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관계도 풍부해집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재이춘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기와 배우기는 정신에게 주는 가장 좋은 음식이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듯이 정신에게도 좋은 양식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소비, 현명한 소비란 무엇일까요? 자신을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주는 곳에 쓰는 것입니다. 옷 한 벌 덜 사고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곳에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도 현명한 지출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은 당장 돈이 들지만 나중에 의료비를 크게 줄여줍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주변에서 돈 아껴라 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투자하는 돈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7번째, 남의 시선 때문에 돈 쓰다가 인생이 텅 비는 이유.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돈을 쓰다 보면 결국 자신의 인생이 텅 비고 공허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따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맞게 되는 슬픈 말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5살 강병철 씨는 퇴직 후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였는데 점점 경쟁 심리에 빠져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싼 골프채를 가져오면 자신도 더 비싼 것으로 바꿨고 고급 골프웨어에 명품 신발까지 갖춰 입었습니다. 골프는 신사의 스포츠니까 품격에 맞게 해야 해 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골프채 하나에 200만 원, 골프웨어 한 벌에 50만 원씩 들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도 있어야 체면이 선다는 생각에 3억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매월 골프 비용은 25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아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야? 우리 형편에 맞게 즐기면 안 되겠어 라고 걱정했지만 강병철 씨는 남들 다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퇴직 후에 이런 즐거움도 없으면 뭐라고 살아?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대출금 이자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회원권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월 이자만 30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예금을 조금씩 깨먹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골프를 치러 가서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장비가 떨어져 보이나 내가 무시당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골프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지쳤습니다. 어느 날 밤 강병철 씨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비싼 골프채들이 거실 한쪽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골프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골프 자체보다는 골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습니다.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고 비싼 회원권이 있어야 동등하게 대접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져도 아무리 비싼 돈을 써도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커졌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낮에는 늘 피곤했습니다. 골프를 즐기러 간 것인데 골프 때문에 인생이 피곤해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더 잘 사는 사람,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의 시선에 의존하는 소비가 중독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만 점점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 마약과 같아서 계속 용량을 늘려야 같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날카로운 경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만족은 자기 안에서 나와야 한다. 남의 시선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는다. 남들 보기에 좋으려고 무리해서 쓰는 돈은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품격은 비싼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에서 나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이 뭐라 해도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진짜 멋진 노년의 모습입니다.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남의 평가보다 내 만족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부터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떠올리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8번째, 마지막에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만 아는 나눔의 기쁨. 마지막에 진짜 행복하게 웃는 사람은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푸는 삶이 어떻게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말로를 만드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76살 성공례 씨는 평생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큰 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살아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6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송복래 씨는 혼자 소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송복래 씨는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지역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연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살기도 빠듯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에서 보내오는 아이들의 사진과 편지를 받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맛있는 저녁 먹었어요. 할머니가 보내주신 돈으로 새 운동화를 샀어요.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글을 읽으면 혼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 돈이 이렇게 소중하게 쓰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도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위해 밑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송복래 씨는 재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며 일주일에 2번씩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받을 수도 있는 처지에 뭘 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할머니들이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실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송복래 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아이들과 함께 문안을 왔고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던 할머니들이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했습니다. 간병인을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돌봐주었기 때문입니다. 송 선생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지. 복지관 할머니들은 교대로 와서 간병을 해주었고 고아원 아이들은 손으로 그린 그림과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병실이 꽃과 카드로 가득 찼습니다. 송복래 씨가 회복되어 퇴원할 때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을 건넸습니다. 총할머니가 저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써 있었고 무지개 그림 아래 웃고 있는 할머니와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송복래 씨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도우미 효과라고 부릅니다. 타인을 위해 돈을 쓰거나 도움을 줄 때 뇌의 쾌락 중추가 가장 활발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쓸 때보다 남을 위해 쓸 때 더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행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눔이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4년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 행위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가장 놀라운 점은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나눠주면 돈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풍요로움과 인간관계라는 더 큰 재산을 얻게 됩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깊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덜어줄 때 찾아온다. 나누는 자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돈을 쌓아두는 것은 물을 가둬두는 것과 같다. 흘려보내야 깨끗해진다. 거창한 기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옆집 할머니에게 김치 한 포기 나눠주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길에서 만난 아이에게 과자 하나 사주는 것, 이런 작은 나눔이 모여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돈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주먹만큼밖에 가질 수 없지만 손을 펼쳐서 나눌 때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결국 여러분께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깊은 지혜를 통해 돈 쓰는 습관과 인생의 말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제 여러분도 돈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인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방탕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돈에 휘둘리지 말고 돈을 현명하게 다스리며 품격 있는 노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이야기가 있다면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당당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어르신의 지혜에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편안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